당장 뒤로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교장의 차가운 말이 제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특전사 대령 출신이었지만 아들의 졸업식장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묵을 지키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체육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한도윤의 손이 알람 시계를 끄기 전에 이미 눈이 떠졌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들 민준의 졸업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8년 전 갓 태어난 민준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선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길도 멀고 주차장도 금방 찬다던데. 선희는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으로 도윤이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보,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도 알다시피 민준이 학교는 우리 같은 가족이 많지 않잖아. 혹시 오늘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참자. 민준이를 위해서.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당신은 이 나라의 군인이었고 민준이는 전교 3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에요. 1시간 후 도윤은 차고에서 검은색 픽업 트럭을 끌어냈습니다. 트럭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룸미러에 걸린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그 나침반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캄다하르에서 리처드 밀러가 건네준 것이었죠. 그때 리처드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윤, 이 나침반은 내 할아버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가지고 다니던 거야.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너도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길 바란다. 선희가 보온병과 샌드위치,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흑설탕 커피를 담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서 어젯밤 문자 왔어요. 아빠가 와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친구들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민준의 학교는 백인 학생이 90% 이상인 시골 지역이었고 아시아계는 민준을 포함해 5명도 안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윤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옥수수밭과 목초지가 펼쳐졌죠.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도윤은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들과 함께 조국을 지켰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리처드한테서 문자 왔어요. 선희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에 올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희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카를로스, 자말, 다니엘, 브라운까지 다 온다고 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우들이 민준의 졸업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니. 리처드는 텍사스에서, 카를로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말은 플로리다에서 올 텐데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와주는 것인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해요, 여보. 선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전우분들이 민준이 졸업식에 오신다는 거죠? 평소에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도 이렇게 모이지 않으셨는데 도윤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들의 졸업식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을 더 달려 휴게소에 들렀을 때 도윤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는 작은 흉터는 바그다드에서 입은 상처였습니다. 나침반이 다시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그 나침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겠다고. 아들의 소중한 나를 지켜내겠다고. 여보, 저기 학교 간판이 보여요. 선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벌써 수많은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도윤과 선희는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죠. 곳곳에 걸린 축하 현수막과 풍선들이 졸업식의 설렘을 더했습니다. 아, 저기 민준이 친구 어머니가 계시네요. 선희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도윤과 선희를 알아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괜찮아, 선희야.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하는 건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시선들이 따가웠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슬쩍슬쩍 힐끗거렸습니다. 체육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육관 문 위에는 성조기와 학교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성조기를 보는 순간 아프가니스탄의 전진기지에서 매일 아침 국기에 경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약 300명 정도의 학부모와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졸업생들이 앉을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교사들과 운영진이 앉을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자리는 어디일까요? 선희가 입장권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표에는 A구역 3열 15번, 16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쪽 좋은 자리였죠. 도윤은 특전사 시절 훈련받은 대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체육관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사람들의 동선까지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직업병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구역을 찾아 걸어가는데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쪽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죠. 마치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뒤돌아보더니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도윤은 특전사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여보, 저기 민준이 보여요. 선희가 작은 소리로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무대 왼쪽에서 졸업가운을 입은 민준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부모를 찾다가 도윤과 선희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한국 애인가?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도 한국 사람인 것 같네. 이 동네에 언제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됐지?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니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야,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민준이의 날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어도 아들과 아내가 이런 시선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죠.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체육관 뒤쪽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리처드 밀러였거든요.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0시간은 걸릴 텐데. 리처드 뒤로 카를로스, 자말, 다니엘, 브라운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걸음거리며 자세가 여전히 군인다웠죠. 그들은 도윤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전우분들이 정말 오셨네요. 선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모든 분들이? 도윤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졸업식에 집중해야 할 때였죠.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학부모 여러분, 잠시 후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도윤은 룸미러에서 가져온 나침반을 주머니에서 꺼내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바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음을 다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민준의 졸업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졸업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체육관 안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음향시설을 점검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부모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졸업생들을 찾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도윤과 선희도 민준을 찾느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민준이 보여요. 선희가 무대 옆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졸업가운을 입은 민준은 다른 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부모석을 찾는 듯 둘러보곤 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손바닥만 했던 아기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졸업식을 맡고 있다니.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민준의 사진을 품에 품고 견뎌냈던 그 시절이 생각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시야에 양복을 차려입은 2명의 중년 남성이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교장으로 보이는 회색 머리의 60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학부모 대표라는 완장을 찬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불편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얼굴이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직감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장이 도윤과 선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맞나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입장권을 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A구역 3열 15번, 16번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심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입장권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교장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자리들은 사실 특별한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특별한 분들이요? 선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학교 후원자 가족분들이나 지역 명망가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뒤쪽에도 충분히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윤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죠. 이것은 은밀한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식으로 이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선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통해서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했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쪽 세 줄은 전통적으로 특별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새로 오신 분들은 뒤쪽이 더 적합합니다. 당신 같은 이라는 말에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지금 자신을 새로 온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고개를 돌려 구경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죠. 체육관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도윤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합 중국 육군 특전사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많은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아들 한민준의 졸업식입니다. 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군 복무를 하신 건 물론 존경스럽습니다만 학교에는 학교 나름의 전통과 규칙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선희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민준이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뒤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석 배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아들의 자존심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이민자 가족의 권리가 걸린 문제였죠. 만약 여기서 굴복한다면 민주는 평생 아버지가 차별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동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학부모 대표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졸업식도 곧 시작되는데 도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몇몇 학부모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불편함보다는 호기심과 편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 체육관 뒤쪽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카를로스, 자말, 다니엘,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배정받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날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여기서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체육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단호한 거부 의사에 교장과 학부모 대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고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대표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으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식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교장도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남편 옆에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그에게 힘을 주었죠.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이런 침착함을 유지했었습니다. 바그다드 시가전에서 포위당했을 때도,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 순간이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업생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죠. 친구들이 말리고 있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었죠. 민준은 아버지의 신호를 이해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학부모 대표가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정말로 경비를 부르겠어요. 그 순간 도윤은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그 작은 나침반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리처드가 준 그 나침반을 보며 도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들이 경비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도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정식으로 배정받은 자리이고 오늘은 내 아들의 졸업식입니다. 교장이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졸업식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면 당신들이 물러서면 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졸업식을 보려고 할 뿐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사람 참 고집세네. 졸업식이 망가지겠어. 그냥 뒤로 가면 될 텐데 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하지만 동시에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표가 있으면 앉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가 남편의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그때 체육관 뒤쪽에서 리처드 밀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다른 전우들에게 신호가 되었는지 카를로스, 자말, 다니엘, 브라운도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명의 중년 남성들이 도윤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학부모 대표가 그들을 힐끗 보더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도윤은 전우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체육관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그때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키 큰 그의 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텍사스 억양이 섞인 그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리처드가 교장과 학부모 대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있었죠.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부모 대표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냥 좌석 배정 문제로. 좌석 배정 문제라고 하셨나요? 리처드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전우입니다.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을 누빈 동지죠. 그 순간 카를로스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는 특전사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윤 대령은 제가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어서 자말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바그다드에서 저를 구해준 분이 바로 한 대령입니다. 적의 저격수가 저를 노리고 있을 때 몸을 던져 구해주셨어요. 다니엘과 브라운도 차례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5명의 전우들이 도윤의 뒤에 일렬로 서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도윤과 선의를 보호하는 것 같았죠.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좌석 규칙을 설명했을 뿐인데 규칙이라고 하셨나요? 리처드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규칙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표를 구입한 시민을 차별하는 규칙인가요? 학부모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5명의 전우들 앞에서는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건 학교 전통이고. 전통이요? 자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나라의 진정한 전통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말이죠.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도 더욱 집중해서 화면을 들이댔습니다. 선희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러 오신 거예요. 도윤도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아들 졸업식을 위해 달려온 전우들.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카를로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고 아버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팔루자 전투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분이에요. 다니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쿠나르 계곡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부대 전체가 전멸했을 겁니다. 진짜 영웅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신 분이죠. 브라운이 교장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가치 말이에요. 체육관 안의 공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 가족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향하고 있었죠. 어떤 학부모는 저분들이 군인이셨구나 하며 수군거렸고 다른 사람은 좀 심한 것 아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졸업식을 준비하던 교사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교장을 바라봤죠.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대령은 이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를 지지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면 저희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5명의 전우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본 교장과 학부모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민준이 졸업생석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 졸업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교장과 학부모 대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5명의 전우들이 도윤을 지지하며 나서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학부모 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인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학교에는 엄연한 규칙이 있어요. 앞자리는 우리 지역의 오래된 가문들과 후원자들을 위한 자리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온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보려는 몸부림 같았죠. 전통을 무시하지 마시오. 교장도 가세했습니다. 이 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을 지켜온 가족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질서를 흔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리처드 밀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이라크 전장에서 적군을 마주했을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질서라고 하셨나요?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질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학교를 세우고 발전시켜온 가문들이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라는 말에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학부모 대표에게 집중되었죠. 그가 지금까지 애둘러 말해온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는데 지금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큰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셨나요? 이분은 미합 중국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입니다. 카를로스가 즉시 가세했습니다. 바그다다에서 수십 명의 미군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자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계곡에서 탈레반과 맞서 싸우며 우리를 구해준 분이에요. 다니엘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외국인이라면 당신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브라운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섬긴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반미행위 아닙니까?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표정이 달라졌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한 학부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며? 우리나라 위에 싸운 분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중얼거렸습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단순히 좌석 배정의 문제였는데. 좌석 배정의 문제라고요? 리처드가 입장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식으로 이 자리를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 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피부색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이건 우리 지역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차별에 기반한 것이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자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지켜낸 이 나라의 가치는 모든 시민의 평등입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졸업식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지지합니다. 군인 출신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표가 있으면 앉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도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죠. 민준이 졸업생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장과 학부모 대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그들을 등졌고 계속 버티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았죠. 마침내 교장이 굴복하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교장이 굴복을 선언한 후 체육관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졸업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이제 2025년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과 선희는 여전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이제는 따가운 것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리처드와 전우들은 뒤쪽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도윤은 든든함을 느꼈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가 재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조기를 바라봤죠. 도윤의 목소리가 특히 우렁찼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백 번도 넘게 불렀던 그 국가를 오늘은 아들의 졸업식에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 say can you see?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동료들과 함께 적진을 돌파하며 부상당한 전우들을 구하며 조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국가가 끝나고 교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교장은 아까의 일로 인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졸업식을 진행해야 했죠.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뜻깊은 날입니다.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불렸죠. 아담스, 제니퍼, 브라운, 마이클, 클라크, 사라.
한 명씩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을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민준의 이름이 불릴 것이었죠. 선희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 드디어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체육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아시아계 졸업생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죠. 민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처드가 일어나서 힘찬 박수를 치고 있었죠. 이어서 카를로스, 자말, 다니엘, 브라운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전우들이 동시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민준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무언의 경례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깊었죠. 전쟁 영웅의 아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 표현이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그 장면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따라 박수를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마침내 체육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민준의 모습이 말이에요. 교장이 민준에게 졸업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준 씨.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졸업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졸업생 대표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듯 민준을 말리려 했지만 체육관 전체가 민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죠. 아빠 고마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야말로 아빠의 자랑이다. 졸업식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나간 셈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선희, 그리고 민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출발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거든요. 아빠, 민준이 졸업가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까 그 사람들한테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특전사 시절에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선희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아빠는 오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싸우셨어. 바로 침묵 속의 존엄으로 말이야. 민준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만약 아빠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역시 저런 사람들은 난폭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아빠가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령 말이 맞습니다. 리처드가 다른 전우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죠. 진정한 용기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카를로스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너 아버지는 전장에서도 항상 이랬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절대 흥분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자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적의 저격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도 너 아버지는 이렇게 침착했어.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럼 아빠가 오늘 한 일이 전쟁터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건가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민준. 오늘 아빠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렀어. 편견과 차별이라는 적과 싸운 거야. 그리고 승리했지. 브라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 가족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거야. 이제 이 학교 사람들은 절대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선희가 전우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리처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료, 선희 씨.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거든요. 체육관을 나서면서 도윤은 아들과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아침에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몇몇 학부모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군 복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이도 민준이처럼 당당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픽업 트럭에 도착해서 도윤은 룸미러에 걸린 나침반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죠. 리처드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도윤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오늘 무대에서 한 말을 들어봐. 그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선희도 뒤돌아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무대에서 말할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아빠를 닮아서 당당하고 멋있었어. 차가 출발하면서 도윤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감, 체육관에서의 갈등, 전우들의 도움, 그리고 아들의 성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여보,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단순히 민준이의 졸업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성장한 날 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 우리는 모두 배웠어. 존엄이라는 게 뭔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이야.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일을 잊지 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을 생각해. 옳은 일을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그러면서도 품위와 존엄을 잃지 마라.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차창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존엄을 지켜낸 하루, 그리고 그 존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나침반이 마지막으로 석양빛에 반짝이며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됩니다.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요? 할머니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의 말, 이제 이 집 재산은 내 새아들 거야. 여러분, 과연 이 막장 갈등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입국 거부, 며느리 갈등의 반전 드라마가 곧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전남 보성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70이 넘은 한복수는 여전히 허리를 굽히며 배추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거친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벌레를 잡아내고 시든 잎사귀를 따내는 모습은 마치 평생을 이어온 의식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할까 몰라. 복수는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똑같은 풍경을 보며 살아온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복돌이와 함께 논밭을 일궜고 중년에는 혼자서라도 꿋꿋이 버텨왔죠.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 교통사고로 외아들 성우를 잃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에 있는 손자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 그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복순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머나먼 미국 땅에 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복순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바느질로 만든 작은 손수건들이었어요. 분홍색 꽃무늬, 노란색 나비 무늬가 수놓인 소박한 작품들이지만 복순에게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버스비 500원도 아까워하면서도 장터에 나가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복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버스에 몸을 맡기고 보성읍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차밭과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복수는 늘 앉던 자리,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폈습니다. 손수건 사세요. 정성껏 만든 손수건이에요.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에 1,000원, 좀 큰 것은 2,000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겨우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생계비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장터는 한산해졌습니다. 복순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폴더폰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손자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복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도연이라는 글자가 반갑게 떠올랐거든요. 국제전화라는 표시도 함께 말이죠.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에 복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도현 24살의 대학생인 손자는 복순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서린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잘 지내고 있지? 밥은 제때 먹고 있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가끔 얼굴을 보긴 하지만 손자의 실제 모습을 본 지는 너무 오래되었어요. 할머니, 저 방학이에요.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복수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긴장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꼭 미국에 와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그 머나먼 나라를? 평생 고향 보성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복순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연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비행기 표도 얼마나 비싸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있어요. 항공료도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정말 간절해요, 할머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자가 왜 이렇게 간절해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먼 나라까지 혼자 갈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공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중 나올 거예요. 서린이 마중을 나온다는 말에 복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주겠지 싶었어요. 정말 할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냐? 네, 할머니. 정말 간절해요. 할머니 안 오시면 저 정말 서운할 거예요. 복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알겠다, 도연아. 할매가 갈게. 정말요? 진짜 오실 거예요? 도연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복순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수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 사진이 화면 보호기로 떠 있었어요. 몇 년 전 찍은 사진이라 지금은 더 많이 컸을 텐데 복수는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내 남은 소원이 뭐겠어. 도연이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한번 꼭 안아보는 거지. 복수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권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만들어둔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권이 드디어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수는 작은 보따리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담근 된장 한 통, 정성껏 만든 손수건 몇 장,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던 분홍 저고리 한복 한 벌. 소박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손자를 만날 생각에 복순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복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 건물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삐 오가는 모습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아이고, 이런 큰 곳이 다 있구나. 복수는 작은 보따리를 꽉 움켜쥐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미리 알려준 대로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야 했는데 공항 안내판에 영어와 한글이 뒤섞인 표시들이 복순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친절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요? 국제선 출발은 저쪽이에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체크인을 마친 복수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의 도장을 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복순에게는 신기하고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복수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복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무원이 주는 기내식도 신기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도 재밌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손자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복수는 압도되었어요. 공항의 규모도 인천공항보다 훨씬 컸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영어였습니다. 복수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복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심사관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미리 알려준 몇 마디 영어 단어를 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려고 하니 혀가 꼬였어요. 다음, 드디어 복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백인 심사관이 복순을 내려다보며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어를 꺼냈습니다. I visit my grandson. 심사관은 복순의 서툰 영어를 듣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뭘 하세요? 놀랍게도 심사관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농사 짓고 장터에서 손수건 팔고 그럽니다. 미국에 온 목적이 뭔가요? 손자 만나러 왔어요. 우리 도연이가 대학교 다니거든요. 심사관은 복순의 낡은 옷차림과 작은 보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했지만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이 다른 직원과 뭔가 대화를 나눈 후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심사관을 따라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작은 대기실 같은 곳이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의 말에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추가 심사?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왜요? 뭔 문제가 있나요? 나는 그냥 손자 만나러 온 건데 곧 다른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심사관은 차갑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겨진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국제 로밍이 안 되는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복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외국 땅에서 혼자 이렇게 갇혀 있으니 무서움과 걱정이 밀려왔어요. 1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한 명의 한국계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복순 씨죠? 죄송합니다. 입국 목적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뭔 확인이요? 나는 그냥 손자 보러 온 건데. 혹시 미국에서 일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오래 머무실 생각은 없고요? 복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일주일만 있다가 한국 돌아갈 건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명확하지 않네요. 손자분이 학생 신분이라서.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느리분이 오고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심사받으시면 됩니다. 며느리 설인이 온다는 말에 복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와서 보증을 해주면 문제없겠지 싶었어요. 잠시 후 복수는 설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인아. 그런데 설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복순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안 하셨어요? 설인의 첫마디가 원망조였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어요. 도연이가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왜 설인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연이가 오라고 해서. 도연이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학생이 무슨 돈으로 항공료를 대고. 설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렸습니다. 복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심사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복순을 대기실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설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사관과 대화하는 설인의 표정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냐? 복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대기자들은 하나둘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복순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의 시선이 유리창 저편으로 향했습니다. 설인이 심사관과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설인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안도감? 아니면 만족감? 복수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인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순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 뭔 문제가 있다는 거냐? 복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고 계세요. 불법 체류 목적이 있다고 봐요. 불법 체류? 그게 뭔 소리냐? 나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갈 건데. 복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자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관광 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도 없으시고. 설인의 말에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설인아, 내가 보증을 서주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상황이 좀 복잡해요. 신분 문제도 있고 어머님을 보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수는 서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인 서린이 왜 보증을 못 써준다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연이가 와서 설명하면 되잖아. 도연이는 지금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못 와요. 서린의 대답에 복수는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오라고 했던 손자가 정작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니.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복수는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리는 자꾸 자리를 비웠어요. 전화를 받는다며 서류를 가져온다며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복순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입국 거부될 것 같아. 복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획대로 입국 거부? 걱정 마. 이렇게 되면 도연이 재산 문제는 해결돼. 그 할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앞으로 넘어와.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서린이 자신의 입국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혼한 것도 모르시고. 참 순진해. 이제 새 남편 미래를 생각해야지. 재혼? 서린이 재혼을 했다고? 복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수는 다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복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서린이 재혼을 했고 자신의 입국을 막고 있다. 그 이유는 도연이 재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린이 심사관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이분은 정말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아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서린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시거든요.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봤자 문제만 될 것 같거든요. 복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서린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간 복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된장과 손수건이 보였어요. 정성껏 수놓은 꽃무늬 손수건이었는데 이제는 도연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기른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후 서린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서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서린은 마치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도우려고 재혼한 것도 도연이한테 숨기고 내 입국도 막고
내가 다 꾸민 일 아니냐.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설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막은 거예요. 어머님만 사라지면 도연이 재산은 전부 제 새아들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복수는 그 순간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설인의 배신, 재혼 사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음모까지. 온몸이 떨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수는 설인의 냉정한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한 거냐?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가족? 웃기지 마세요. 전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설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가 죽고 나서 뭘 해주셨어요? 도연이랑 저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국 와서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면서. 그래도 내가 도연이 엄마 아니냐?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설인이 손바닥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곤란해져요. 설인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에 복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도연이는, 우리 도연이는 이런 일을 알고 있냐? 당연히 모르죠. 순진한 그 애가 뭘 알겠어요. 할머니만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서 얼마나 귀찮았는지 몰라요. 복순의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 새 남편 리처드는 변호사거든요. 미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설이는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도움으로 도연이 재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없어지면 모든 게 깔끔해지거든요. 재산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모르시는군요. 성우 오빠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게다가 미국 부동산도 좀 있고요. 복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재산을 남겨두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지금 도연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내가? 한국 법상 직계 존속이 있으면 상속 순위가 복잡해져요. 특히 어머님 같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말이죠. 설인의 설명에 복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설인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는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담근 된장이 유리병에 들어 있었고 밤새워 수놓은 손수건들이 곱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분홍 한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도연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복순이 중얼거리자 설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시골 물건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긴 미국이라고요. 그 순간 복순의 손이 보따리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벌써 50년도 넘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복순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1969년 베트남 전쟁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복순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그 시절 복순은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며 많은 미군들을 도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복순과 함께 웃고 있는 몇 명의 미군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해리스라는 이름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복수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그를 복순이 직접 구해준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마이케은 복순에게 당신 덕분에 살았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자세히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까?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설인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지만 복수는 재빨리 사진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여기서 더 버티시면 강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설인의 말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공료는 대드릴게요. 복수는 설인의 가짜 친절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다. 돌아가마. 복순의 대답에 설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도연이한테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죠. 설이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런 설인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복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의 전화번호를 보며 망설였어요. 50년이 넘은 번호가 과연 연결될까요? 그리고 설사 연결된다고 해도 마이클이 복순을 기억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러보았어요. 제발, 제발 연결되어라. 복순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복수는 실망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누군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사관이었어요. 한복순 씨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손자는 못 만나는 건가요? 복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간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심사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이제 정말 돌아가셔야 해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복수는 보따리를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된장이 유리병 안에서 출렁거렸고 손수 놓은 손수건들이 구겨져 보였어요. 무엇보다 도연이가 입어보길 바랐던 분홍 한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짐을 싸던 중 된장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갈색 된장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복수는 무릎을 꿇고 된장을 닦으려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려 하니 손수건도 더러워졌어요. 평생 정성으로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복순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님, 지저분하게 왜 그러세요? 청소부가 치울 거예요. 설이는 복순을 말리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이 된장을
도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복수는 깨진 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처량해 보였어요. 짐을 다시 정리하던 복수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귀중한 사진이었어요. 사진도 된장에 젖어서 얼룩이 생겼지만 다행히 뒷면의 전화번호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제발 한 번만. 복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신호음에서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여보세요? 아. 복수는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한국말로 말했어요. 마이클 해리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복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놀라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나, 복순이에요. 한복순, 베트남에서, 복순이라고 했나? 이번에는 한국말로 대답이 왔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한 한국말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복순이에요. 복수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마이클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마이갓, 복순, 정말 당신인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69년 베트남에서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마이클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총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제가 응급처치를. 그래요. 맞아요. 복순, 내 생명의 은인. 마이클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이에요. 그런데 입국을 못하게 해서 복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입국 거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공항 대기실. 내일 한국으로 돌려보낸대요. 절대 안 됩니다. 복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해결해 드릴게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세요? 복수는 궁금했습니다. 마이클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복순,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입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정말인가요? 대통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순,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절대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젊은 병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니요. 지금 당장 공항 책임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복순, 조금만 기다려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정말인가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저의 은인이자 미국의 영웅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무도 아니야. 복수는 아직 설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이클이 정말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도와준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복수는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마이클과의 통화가 정말이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꿈을 꾼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요? 설마 정말 대통령일 리가.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골 할머니인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기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궁금해서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바삐 뛰어다니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기실 쪽으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그 뒤를 따라왔어요. 한복순 여사님이신가요? 그 남성이 복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이 공항의 책임자입니다. 리처드는 복순 앞에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순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마이클이 연락을 한 거였나요? 대통령이 정말 연락을. 네, 해리스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복순 여사님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리처드의 말에 복순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습니다. 1970년에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리처드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때 한국인 간호보조원분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이 복순 여사님이신가요?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신이 돌봤던 환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1970년. 그때 다리에 총상을 입은 젊은 병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저예요. 리처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고열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복순님께서 밤새 간병을 해주고 계셨어요. 복순도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티를 못 벗은 미군 병사가 열병으로 고생했던 일 말이에요. 아, 그 애가 너였구나.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그때부터 평생 복순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리처드는 감동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급히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소란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린은 리처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공항 책임자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박서린 씨인가요? 리처드가 서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복순 여사님의 입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박서린 씨,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사관과 나눈 대화, 복순 여사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까지 전부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신의 재혼 사실을 숨기고 도연 씨의 재산을 노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서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알려진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진실을 파악하셨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복순 여사님, 리처드가 다시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직접 화상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가 태블릿을 가져와 화면을 켰어요. 곧 화면에 마이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베트남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순, 정말 당신이군요. 마이클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복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순,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들의 은인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복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의 모든 문이 당신을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화면 속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서린 씨, 마이클이 서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복순, 손자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의 말에 복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도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화상 통화가 끝나고 난 후 공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서린 주변을 에워쌌고 공항 직원들은 복순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입국 거부자 취급을 받던 복순이 이제는 귀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님,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처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도연이가 안 왔잖아요. 복순은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지금 급히 오고 있어요. 리처드가 안심시켰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도연이가 정말 올까요? 서린이 뭔가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그때 서린이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정하는 모습이 복순에게는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서린아, 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서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더 이상 서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넌 날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그럼 재혼한 것도 마음에도 없이 한 일이냐? 복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를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막았다는 것도 모르고. 복순의 말에 서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공항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연이가 온 것일까요? 할머니.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복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복수는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키가 훌쩍 자란 모습이지만 여전히 복순에게는 어린 손자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복순을 꽉 껴안았습니다. 복순도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우리 도연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정말 오신 거예요? 꿈이 아니죠? 도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가 진짜 왔다. 도연은 복순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공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엄마는 왜 저런 곳에 있어요? 도연이 서린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서린이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연아, 복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손자에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도연이 서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왜 엄마를 못 가게 해요? 도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리처드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께서 복순 할머니의 입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입국을 방해했다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도연이 서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실수를 했어. 서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 할머니 입국을 막는 게 실수예요?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엄마가 막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리처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사실도 숨기고 계셨고 도연 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혼? 도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고요? 언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도연아, 그건. 서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린을 바라보다가 복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아니야,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복순은 손자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도연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영웅과 미국 대통령의 극적 재회, 시골 할머니 대통령의 도움으로 입국 성공, 기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처드가 급히 복순과 도연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복순 여사님,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손자분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연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아, 할머니 손 잡아라. 복순이 손을 내밀자 도연이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도연의 말에 복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서린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순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손자와의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3개월 후 복순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클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복순,
정말 오랜만이군요. 마이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이야. 둘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박서린이 구치소에서 탈옥했습니다. 복순과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서린이 탈옥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더 심각한 건 복수를 다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복순 여사님과 도연 씨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어요. 대통령님,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호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동시에? 그럼 방화. 마이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후드를 쓴 사람이 들어왔어요. 후드를 벗자 서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험악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서린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서린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백악관 청소부로 위장했어요. 생각보다 쉽더군요.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린이 뭔가를 꺼내 보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폭탄이에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린, 무엇을 원하는 거야? 마이클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복수요. 이 할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엄마, 왜 이래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도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서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때 복순이 용기를 냈습니다. 서린아, 나만 데려가거라. 도연이랑 대통령은 놔둬. 할머니, 안 돼요. 도연이 말렸지만 복순은 이미 결심했어요. 좋아요. 따라오세요. 서린이 복순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복순이 갑자기 달려들어 폭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둘이 몸싸움하는 동안 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네요. 경호원이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린은 결국 붙잡혔고 복수는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후 재판장에서 서린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린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도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1년 후 복수는 보성마을에서 도연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에 나가세요? 그럼 손수건도 팔아야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보상금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지.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야. 저녁에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서린 엄마 소식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더라.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도연아, 미움은 미움만 나. 용서해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할머니 손자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내 한많은 인생이 결국 빛을 보는구나.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에서 큰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복순 할머니, 텔레비전 봐요. 할리우드에서 할머니 이야기로 영화 만든대요. 전 세계가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복순은 어리둥절했어요. 영화라니?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도연이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영화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복수는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할리우드 제작진이 보성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복순 할머니 영화에 직접 출연해 주세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영화에.
할머니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감독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연이 격려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6개월 후 영화 할머니의 기적 이전 세계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복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사회장에서 복순은 빨간 카펫을 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복순의 말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 씨는 어떠세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할머니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요. 영화는 대성공이었고 복수는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저도 할머니처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선한 사람이야, 도연아. 그날 밤 복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도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내 한많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다니. 정말 감사하다. 복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도연과 함께할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